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요, KF-21 보람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미티어나 아이리스-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 필요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아이리스-T가 AIM-9X보다 약 2배 정도, 그리고 미티어는 AIM-120C보다 약 3배 정도 비쌉니다. 이렇게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은요,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가격 문제가 있고요. 이는 FA-50과 KF-21 보람의 수출 경쟁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방위사업청이나 국내 방산기업들은요, FA-50과 KF-21 보람의 원활한 해외 판매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무기 이야기인가 봐요. 네, 우리는 그동안 KF-21의 성공적인 개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짜 국뽕에 차올랐었죠. 그런데 정작 우리 전투기의 가장 핵심 무장인 공대공 미사일은 외산에 유럽제에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개발한 KF-21의 영광이 반쪽짜리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국산 공대공 무장의 부재는요, 자칫 KF-21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단거리 및 중장거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국산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이 있긴 하나요? 네, 작년 6월 25일 카이는요, 방위사업청과 KF-21 보람의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었죠. 계약 내용은 KF-21 보람의 20대하고 기술교본 교육 등의 군수 지원을 포함해 총 1조 9,600억 원 규모이고요. 이로써 KF-21 보람에는 완전한 개발 성공 판정을 받은 겁니다. 뭐 초도 양산이 반토막 난 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열받지만. 그리고 KF-21 보람의 개발에 발맞춰서 2023년 12월 29일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요,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요, 2025년에서부터 2035년까지 5,919억 원을 투입해서 우선은 KF-21 보람의 장착용으로 개발하지만 추후에는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도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은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6일에는요, KF-21 보람에 장착될 장거리,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의결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8년까지고요.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2025에서 2035년 그리고 2025에서 2038년이라는 시간은요, 개발 기간과 1차 양산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는 약 7년이 필요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는 약 10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이 KF-21 수출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KF-21 보라매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함께 언급한 이유가 뭐냐? 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보라매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중동 국가들은요, KF-21 보라매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F-21에 장착된 미티어나 아이리스-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 필요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물론 얼마 전에 독일이 사우디에 대한 아이리스-T 수출 제한을 풀었지만 중동 국가들은요, 언제나 차단 위험이 있는 독일제 무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방위사업청이나 국내 방산기업들은요, FA-50과 KF-21 보람의 원활한 해외 판매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을 국방부가 받아들인 거죠.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늦어진 가장 큰 요인은요, 국방부, 보다 정확히는 우리 공군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 공군이 사용 중인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은요, 미 공군과 해군이 매년 수천 발씩 발주하고 있고요, 수많은 국가에서 역시 매년 수십여 발이 시험 발사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러니까 뭐 사이드와인더나 뭐 암람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들과 비교해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제한된 개발 예산이 투입될 뿐이며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게 수백 개 정도만 이게 생산될 거예요. 물론 뭐 1000기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신뢰성 면에서 절대로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국내 개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요. 미 국무부의 무기 수출 정책, 그러니까 자국군이 운용 중인 최신 주력 공대공 미사일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항상 한 세대, 미사일에서 한 세대라면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한 세대 오래된 버전의 미사일만 수출하는 문제점을 한국형 미사일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 미국의 수출용 공대공 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한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개발자들은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는 크게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공군의 주적이 북한 공군인 상황에서요, 항공박물관으로 호칭되는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가의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미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의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미국 전투기에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 상황이 바뀐 건가요? 네,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통합 거부건이었죠. 방위사업청은 KF-21 보라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개발 사업을 참조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 판매가 허가된 AIM-9X하고 AIM-120C7, 그 다음에 JDAM, 그리고 LGB. 이 LGB가 뭐냐면 레이드 가이디드 밤, 그러니까 레이저 유도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등등을 FMS, 즉 대외 군사 구매로 도입한다는 사업을 마련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제 무장과 기술 자료, 그리고 시험탄을 구매하고자 과거 도입 가격 등을 근거로 무장 통합 비용으로 1,560억 원을 책정했었죠. 그런데 미국은요, AIM-9X하고 AIM-120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GBU-12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과 CBU-105 확산탄에 대한 판매와 기술 자료 제공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AGM-84L 공대함 미사일하고 AGM-882 대레이더 미사일은요,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예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러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나마도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KF-16에 대한 통합에 성공한 JDAM 유도폭탄만 2019년 4월에 협의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기술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카이 관계자는요, 해외 우방국 전투기에 대한 무장 통합 허가 여부는 미 해군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조직은요, 아주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방국 전투기에 대한 미국제 최신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허가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사실 미 정부 입장에서는요, 자국에서 4.5세대 전투기인 F-16과 FA-18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성능을 가진 KF-21 보라매가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로 수출 시장에 등장하면 당장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 뻔하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미 국무부는 자국 기업 보호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 정부가 KF-21 보라매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긴급히 330억 원을 투입해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는 사업을 급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2일 MBDA사하고 KF-21을 개발 중인 카이 사이에 미티어 미사일 통합 계약이 체결됐고요. 본 계약에는 KF-21과의 통합 작업 지원과 노하우, 그리고 이전 및 각종 시험 장치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유럽제는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 개발에 어느 정도 협조한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대공 미사일이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비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된 배경에는요, 역시 정치 종교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스라엘 공대공 미사일은요, KF-21 개발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인도네시아가 기피하고 있었어요. 왜?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예요. 또한 향후 이슬람 지역에 대한 수출을 고려하면요, 처음부터 선택하기 힘든 옵션이었죠.
심지어 FA-50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당시 여기에 탑재된 레이더가 이스라엘제 ELM-203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LIG 넥슨이 면허 생산하는 방법으로 국적을 세탁해서 수출하는 사례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또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라크에는요,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수출용 FA-50IQ에는 미국제 AN/APJ-67V4 레이더가 장착돼 있죠. 그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FA-50M의 경우에도 말레이시아가 미국제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추가해서 유럽제 미사일의 높은 가격도 문제죠. 현재 카이가 공급받고 있는 아이리스-T와 미티어 미사일 가격은요, 판매국과의 협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리스-T가 AIM-9X보다 약 2배 정도, 그리고 미티어는 AIM-120C보다 약 3배 정도 비쌉니다. 참고로 폴란드가 AIM-9X를 한 발당 약 14억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인적으로 가격이 비싼 원인은 뭐냐? 일단 미티어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덕티드 램제트 추진경을 갖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본격 개발에만 17년이 소요됐고요. 여러 국가와 업체가 개발을 분담하는 바람에 양산 비용도 크게 높아졌죠. 이렇게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은요,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가격 문제가 있고요. 이는 FA-50과 KF-21 보라매 수출 경쟁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결책은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밖에 없나요? 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국내 개발사들은요, 방위사업청과 공군의 KF-21의 성공적 수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런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죠. 덕분에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에 큰 문제 없이 국방부 내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먼저 결정된 것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2란 명칭이 사용됐을까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공군이 제기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소요 제기서가 합참의 평가를 통과한 바 있었고요. 국방 중기 계획이 있었던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있었어요. 당시 사업 목표는 개발비 842억 원을 투입해서 AIM-9X 사이드와인더급 성능을 가진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사건으로 인해 개발 사업이 중단되죠. 바로 2010년에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는 현재의 KT-SSM, 즉 한국형 전술 탄도미사일 등의 보다 긴급한 사업을 우선하고자 여러 국방 사업을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그 중에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KF-21 보라매가 완성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2025에서 2035년 사이에 5,919억 원을 투입해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됨과 동시에 폐개발의 1차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죠. LIG 넥슨 관계자는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의 기술적 특징은요, 4세대에 이어서 조종사의 직접 조준을 가능케 해주는 HMS, 이게 헬멧 마운티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멧 조준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헬멧 조준 시스템은요,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가 헬멧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표적 조준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리고 관성 항법 장치와 함께 표적을 점이 아닌 영상으로 인식하는 초전면 배열, 즉 FPA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4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는요, 전면에 장착된 적외선 시커로 표적을 포착, 즉 럭온 해야만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건 탑건 같은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장면이. 이와 비교해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는요, 관성 항법 장치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사일의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투기 레이더가 사전에 탐지한 표적 정보를 관성 항법 장치에 입력해서 발사하거나 혹은 적의 전투기가 측면을 지나쳐간 상태라도 그 이동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기의 위치 데이터를 관성 항법 장치에 입력시켜주거나 무장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 유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LOAL, 즉 Lock On After Launch, 발사 후 Lock On 기술이라고 호칭해요. 추가에 관성 항법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적외선 시커가 표적을 계속 추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포물선 형태로 비행시키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크게 연장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직선으로 이렇게 라인 드라이브로 던지는 것보단 약간 높이 던지는 게 훨씬 멀리 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5세대급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가 20km급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0km가 거의 한계였거든요, 유효 사거리가.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초전면 배열 센서라는 엄청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됩니다.